내 이름은 한나이.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다. 아웃도어 동아리에 들어간 나는 항상 활동적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건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나 가능했다. 고등학교 때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했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반에서는 거의 외톨이로 지냈었는데 내가 그렇게 된 데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왕재숙에게 원인이 있었다. 왕재숙과는 특별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1학년 때 어느 날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을 하고 있다가 왕재숙과 마주치게 됐다. 왕재숙은 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액세서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버렸다. 그걸 본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달려가서 왕재숙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너 방금 액세서리 그냥 주머니에 넣었지? 뭐? 이리 줘! 나는 억지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역시나 액세서리가 주머니에서 나왔다. 제발 부탁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사정을 하길래 원래 있던 자리에 액세서리를 돌려놓고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이 있다면서 학교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다. 알고 보니 백화점 직원이 물건을 훔치는 순간을 목격한 모양이었다. 들켰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겠지?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호명하면서 지도실로 오라고 했다. 지도실로 가자 선생님과 왕재숙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자 왕재숙이 어이없게도 이렇게 말했다. 어제 백화점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한나이예요.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선생님이 나더러 같이 직접 백화점으로 가자고 했다. 천만다행으로 백화점 직원이 범인은 내가 아니라고 증언해준 덕분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나는 선생님께 어제 내가 본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하지만 왕재숙 아빠가 육성의 회장이란 이유로 선생님은 내 증언을 없었던 일로 치부했고 왕재숙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왕재숙은 내가 물건을 훔쳤다는 가짜 소문을 사방에 내고 다녔고 나는 모든 아이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됐다. 그렇게 인간불신으로 가득 찼던 고교 3년 동안 아이들 속에서 소외된 채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고교 시절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더 이상 나를 좀도둑 취급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성적이 우수한 나를 능력자로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한 친구의 추천으로 아웃도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덕분에 캠퍼스 라이프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여름, 동아리 멤버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기 위해 캠프장으로 향했다. 오늘 배 터지게 먹고 훈제 요리에도 도전해보자. 좋지. 오늘 술 잘 들어가겠다. 나이는 엄청 얌전해 보이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완전 업되더라? 술버릇이 웃는 거라 그래. 우정이와 진구는 대학에 와서 만난 친구들이고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 많은 좋은 친구들 중에서도 두 사람은 나한테 있어서 절친이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다. 두 사람한테는 고딩 때 인간불신에 빠져 있었던 얘기며 왕재숙한테 당한 일들을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처럼 분노했고 덕분에 나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빠져나온 기분이 들었었다.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고 술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있던 여자애들 5명이 갑자기 우리 쪽으로 왔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수출 깜빡했거든요. 불 같이 쓰면서 같이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저희도 먹을 거 많아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애들이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나이? 왕재수, 네가 여긴 어떻게? 나도 친구들하고 바비큐 하러 왔지. 오래간만이다. 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가? 생각지도 못했던 왕재숙과의 재회에 당황하고 있을 때 내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우정이는 그런 나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야, 왕재숙이라는 애 너한테 누명 씌웠던 애 맞지?
어떻게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수가 있는지. 어쩔 수 없이 처음 보는 여자애들과 같이 바비큐 파티를 하게 됐는데 술에 취한 왕재숙이 고딩 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 나이 너 고딩 때는 완전 칙칙하고 친구도 없고 왕따였잖아. 변해도 너무 변했다. 대학 들어오고 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 다 친구들 덕분이지 뭐. 그랬구나. 진짜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좀 밝아 보인다. 고딩 때는 너 좋다는 애 한 명도 없었는데 너 혹시 남친도 있냐? 남친 없는데? 역시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없구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이 괜찮다고 하는 애들 엄청 많아. 그래? 그럼 네가 나이 남친하면 되겠네. 나이는 연애도 안 해봤을 텐데 첫 남친이면 상당히 부담되겠지만. 재수가 적당히 좀 갖고 놀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둘이 사겨. 나이 괜찮다는 다른 남자 나타나기 전에. 진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재숙이한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우울했고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해서 그만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나야, 그런 거 아니야. 강가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기자 고딩 때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눈물이 났다. 그때 진구가 저쪽에서 나한테 뛰어오는 게 보였다.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미안해. 아까는 곤란했었지.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 너야 나랑 사귈 생각도 없었을 텐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황당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실은 너한테 고백할까 말까 전부터 망설였었어. 뻥치지 마. 연애가 자선 사업인 줄 알아? 뻥 아니야. 근데 술 마시고 고기 먹다가 게다가 등 떠밀리는 것처럼 상황이 역대급 최악이었잖아. 진짜야? 너야말로 지금 바로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하고 말해줘. 알았어. 진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란 나는 술 기운이 확 사라졌다. 이번에는 우정이가 무슨 일이 난 것처럼 헐레벌떡 뛰어왔다. 둘 다 여기 있었네. 대박 사건 터졌어. 빨리 와봐. 아까 있던 곳으로 오자 여자애들 5명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동아리 멤버 몇 명이 자기들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갑이 없어졌대. 그것도 3명이나.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물건을 슬쩍하던 왕재숙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분명히 범인은 그 5명 중에 있어.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5명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고 자동차에 올라타기 직전이었다. 나는 서둘러서 왕재숙을 불렀다. 왕재숙! 지갑 당장 내놔. 쟤 뭐야? 쟤 뭐래냐? 네가 내 친구들 지갑 훔쳐갔잖아. 내가 뭘 훔쳐? 난 몰라. 네가 훔쳤겠지. 넌 고딩 때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 네가 훔쳐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을 때랑 똑같아. 훔쳐? 지갑? 이게 다 뭔 소리야? 가방 열어봐.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치. 왕재숙은 갑자기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자기 친구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달아났다.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까지 더해졌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건 종료 상태였다. 왕재숙은 캠프장에서 나가자마자 나무를 들이받고 단독 사고를 낸 후였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가방에서 지갑이 발견되면서 빼박 증거가 잡혀서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됐다. 그 일로 왕재숙은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연행까지 된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경로, 집으로 끌려가서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지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 소문에 의하면 사람들 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님이 집 밖에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고 학교도 직장도 못 다니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에 나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게 된 왕재숙은 집안에서 지루하게 시간이나 죽이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친구들 지갑도 무사히 되찾았고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그 일로 우리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다. 진구와는 그 후 정말 사귀는 사이가 됐고 바쁜 취할 중에도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면서 지내고 있다. 왕재숙과의 재회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된 셈이 됐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기리라 다짐해본다. 내 이름은 박세봄. 현재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 성격은 신중한 편이랄까? 조용한 타입이었고 남들 앞에서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도 많았고 나름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선배한테 찍히고 말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배는 나를 보면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내 짐작으로는 나하고 그 선배가 어떤 일로 후보로 뽑히게 됐는데 최종적을 내가 뽑히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선배는 반드시 자기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주변에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뽑히면서 체면에 금이 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선발권은 대학 측에 있었고 나를 원망할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선의의 경쟁을 했을 뿐 이런 후폭풍은 억울했다. 이 일 이후로 선배는 학교에서 나를 볼 때마다 넌 어쩜 그렇게 볼 때마다 촌스럽니? 옷 좀 사 입고 다녀줄래? 아, 깜빡할 뻔. 너네 집 못 살지? 옷 살 돈이 없지 참. 라고 모욕을 주거나 너 집에서 거울은 안 보냐? 화장품은 발라? 피부가 그게 뭐야? 그 얼굴로 안 창피해? 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다. 패션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고딩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했다. 여자애라고 못할 일은 없었다. 엄마도 여자 혼자 힘으로 나를 키워주셨고 몇 개씩 파트 근무를 하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나는 다른 애들처럼 유행을 따라갈 여유도 없고 관심 둘 처지도 아니었다. 화장도 할 줄 몰라서 거의 쌩얼로 다녔다. 물론 반짝반짝 세련된 여자애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는 나니까 이런 나로서 만족했다. 하지만 선배는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싶어 했고 끝도 없이 막말을 했다.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밥 해먹기가 귀찮았고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와 잠을 깨려고 블랙커피를 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우연인지 뭔지 선배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러자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또 시비를 걸어왔다. 늘 촌스럽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촌스럽다. 너 뭐 샀니? 돈이 없어서 그걸로 끼니 때우는 거? 그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니? 리포트 쓰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온 것뿐이에요. 난 남친하고 데이트하다가 들렀어. 내 남친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아니? 난 너랑 차원이 달라. 지금 차에서 나 기다리는데 네 꼬락서니를 보면 놀라서 배꼽 빠지게 웃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산을 한 뒤 선배한테 목례만 하고 편의점에서 나왔다. 선배는 그 후로도 계속 나만 보면 막말과 함께 자기 자랑질을 하면서 내가 자기 미치란 걸 강조했다. 그런 무의미한 장난질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 나는 매번 무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기죽어하지 않자 약이 오른 선배는 자기 남친 집 자랑질을 했다. 이거 우리 남친 집이야. 너 이런 집 들어가 본 적도 없지? 넌 평생 근처에도 못 가볼걸? 내 남친 금수저야. 대기업 외동아들이라서 장래에는 내 남친이 거기 사장님이 될 거고 그럼 나는 사장님 부인이 되겠지. 너랑 나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린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 명심해. 선배는 이 정도면 기죽겠지? 하는 얼굴로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우리 집인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선배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허, 개황당. 야, 넌 그 편의점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잖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라고 버럭 화를 냈다. 네, 저 원룸에서 사는 거 맞고요. 근데 그 저택은 제 본가예요. 이게 진짜 어디서 개뻥을. 너처럼 한부모 가정의 흙수저가 어디라고 이런 집에서 살아. 엄마가 1년 전에 재혼하셨는데 선배가 말하는 남친은 아마도 저와 의남매가 될 듯해요. 내가 침착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인풋이 안 되는지 멘붕에 빠졌다. 뭐 의남매? 이게 다 뭔 소리야? 엄마는 1년 전에 재혼했다. 갑자기 재혼이라니 솔직히 처음엔 놀랐지만 만나보니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적극 응원했다. 그때 엄마가 지원할 분은 어느 대기업 사장님이고 매일 열심히 청소 일을 하는 엄마한테 사장님이 먼저 반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다.
사장님한테는 나보다 조금 큰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알고 보니 선배 남친이 나한테는 오빠가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선배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다. 그치만 너는 명품도 하나도 없고 맨날 촌스럽잖아. 알았다. 너 집에서 쫓겨났구나? 새아버지도 오빠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사진 속의 그림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셔서 걸어놓은 거고 오빠도 나한테 친오빠처럼 다정하고요. 뭐? 그럼 혹시 그 그림 네가 그린 거야? 엄청 고급진 액자에 넣어놨던데.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미대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갈 수 없었고 꿈을 접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거실에 걸어두자고 했다. 오빠도 처음엔 툭하면 선물을 사줘서 곤란했는데 차츰 내가 명품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지금은 가끔씩 불러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면서 지낸다. 한편 오빠는 내가 만든 요리를 좋아했고 내 요리 솜씨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도우면서 쌓아온 실력이었다. 엄마는 재혼하면서 한 집에서 넷이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내가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 더 좋다고 하자 원룸을 계약해 주셨다. 내가 내 사정을 팩트만 줄줄이 얘기해 주자 선배는 갈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넌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그럼 우린 이제 가족이네. 신호이하고 올케는 자매지 뭐. 급변한 선배의 태도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지금 농담하신 거죠? 오빠야 오빠가 알아서 할 테고 저는 선배랑 가족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들은 막말이 너무 많아서요. 전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네요. 그건 내가 지금부터 사과할게.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라면서 달라붙었지만 그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더니 내가 누구 동생인지 알고 나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게 더 용서가 안 됐다. 그 후 선배는 오빠 학교에 찾아가서 나하고 엄청 친한 사이라고 셀프 소문을 내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나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다. 오빠와 선배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로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었다. 다만 오빠와 교제를 계속하면 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친한 척 연기하는 게 싫어서 미리 사실을 밝혀뒀을 뿐이다. 하지만 오빠는 엄청 화를 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배와 결별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사귄 것도 선배가 열성으로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주면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증기간을 두고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친동생처럼 아끼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꼴도 보기 싫어서 차버렸다고 한다. 오빠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동안 기분 나빴지? 라며 대신 사과했다. 나야말로 오빠가 사과를 하니까 오빠한테 미안해졌다. 그 후 선배는 나한테 달려와서 너 왜 그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하고 사과 받았으면 그걸로 리셋 아니야? 네가 내 행복을 짓밟을 권리는 없잖아. 라면서 나한테 분풀이를 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리셋이 돼요? 사과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오빠 여친으로 집에서 만났을 때 친한 사이인 척 난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서 미리 밝혀뒀을 뿐이에요. 너 때문에 내 행복이 다 부서졌다고 알아? 너네 오빠랑 나랑 결혼할 사이였단 말이야. 에? 오빠는 그냥 검증기간 중이었다는데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은 무슨. 오빤 처음부터 선배가 별로였대요.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헤어질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뻥치지 마! 내가 스트레이트로 말하자 선배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했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지르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선배는 오빠한테 차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힘이 쭉 빠졌는지 나한테 막말도 안 했고 덕분에 학교 생활이 편해졌다. 선배가 말한 남친이 우리 오빠였다니 진짜 깜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은 셈이 됐으니 오빠한테 고마울 뿐이다. 선배는 주변에 검증기간을 두고 만난다는 얘기는 쏙 빼고 만난다는 말만 한 모양이었는데 내가 진상에 대해서 딱 한 명한테 말한 순간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선배는 개망신을 당했는데 참 볼만했다. 내 이름은 최고희.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왕따의 주범이었던 한진자를 떠올리면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를 대학까지 뒷바라해 주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회사 동료인 한진상과 결혼도 하고 이제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연로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기 위해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한진자와 다시 만나게 됐다. 길에서 딱 마주친 순간 한진자는 나를 알아보고 예전처럼 나한테 시비를 걸어왔다. 헐, 최고해! 너 요즘도 구질구질하게 사냐? 너 코풀 휴지도 없어서 쩔쩔매고 그랬잖아. 처음엔 비웃으면서 말을 걸었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란 걸 알아챘는지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다시 봤다. 하! 오랜만에 온다고 빚내서 옷 샀냐? 돈도 없는 주제. 명품이 아깝다. 한진자는 혼자서 마구 떠들더니 그냥 가버렸다. 어쨌든 고향에서 엄마를 모시고 남편과 셋이서 살게 됐다. 직장은 괜찮은 거야? 라며 걱정하는 엄마에게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는 IT 벤처라서 매일 출퇴근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 재택근무라는 말 엄마도 들어봤지? 우리 회사는 나하고 친구들이 세운 회사잖아.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르긴 한데 우리 회사 중역이고 누가 뭐라고 해. 물론 출장 때문에 집에서 떨어지는 일도 적지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넓고 큰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남편이 과시욕이 좀 있어서 외제차를 2대나 구입해서 주차장에 세워뒀기 때문에 셀럽 대우를 받게 됐다. 당연히 한진자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다. 어렸을 때는 제일 못 살았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던 한진자는 최고의 개! 옛날엔 왕따만 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어. 집도 개 못 살고 구질구질했는데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걸 알았다. 내 과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야 옛날 얘기지 라는 식으로 덤덤히 넘겼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이 얘기에 관심을 보였고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우연 때문이었다. 어쩌다 보니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나서 집에 빨리 돌아왔는데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어디 갔는지 차가 한 대 안 보였다. 또 어디로 드라이브하러 나갔나? 남편은 IT 벤처기업 임원이라고 이 구역에서 유명해졌다. 원래부터 나서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먼저 떠들고 다녔으니 당연했다. 나랑은 타입이 완전 반대였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랑삼아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다니면서 과시를 냈다. 조금 있다가 집 앞에서 귀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지금 왔나 보네? 라고 생각한 나는 현관으로 마중을 나갈까 하고 창문으로 밖을 한번 내다봤는데 그러자 오늘 즐거웠어요 진상씨. 한진자가 남편 차 조수석에서 내렸다. 나도 즐거웠어. 역시 어려서부터 밝고 활달했던 사람이 나랑 대화 코드가 통한다니까. 어머, 그렇게 말하니까 왕따만 당했던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불쌍해진다. 자기가 가해자였던 일을 웃으면서 말하는 한진자. 그러더니 남편한테 다가가서 키스를 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키스를 받으면서 진짜 허리를 감았다. 두 사람이 길고 긴 키스를 나누는 동안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불륜, 그것도 하필 한진자 따위랑. 충격이 2배로 다가왔다. 그 뒤 흥신소를 찾아가 불륜 증거를 모은 후 남편한테 증거를 보여주며 따졌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건 배신이야. 나는 당신 믿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배신당한 사람은 나야. 나도 널 믿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시치미 떼지 마. 나는 IT 기업을 창업하고 멋있고 유능한 커리어 우먼 최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네가 왕따 출신이라니 진짜 실망이야. 뭐? 남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였다. 너한테 환멸을 느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공통점은 학교 내에서 신분이 최하층이었단 얘기거든. 남편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였어. 사회에 나와서도 그랬고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가볍게 인류대 들어갔고 인성 좋고 활동적인 내 장점을 살려서 IT 기업 임원 자리까지 차지했다고. 잠깐. 왕따 피해자인 내가 지금 비판받아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하려는 말의 요지는 잘 들어. 학교 다닐 때 왕따 가해자랑 피해자를 비교하면서 한 생각인데 대체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분위기가 칙칙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유머 감각도 없고 분위기도 못하고
그럼 왕따 당하는 거지. 안 그래? 이런 궤변을 떠들어대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신은 왕따를 당하는 애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그게 아니지. 내 말 안 들었어?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문제다라고 했어 나는. 진지한테 들으니까 너 옛날에 가난하고 칙칙하고 전형적으로 왕따 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었더라. 그러니까 너는 왕따를 당할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어떻게 대화가 끝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믿었던 남편한테 철저히 배신당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들은 친구들이었다. 그 친구들은 나와 같이 IT 벤처를 창업했고 힘들 때 생각나는 절친이며 동지들이었다. 남편의 불륜과 나한테 했던 발언에 함께 분노했다. 나는 냉정을 되찾았고 순서를 밟아서 한진상과 이혼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진상과 한진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몇 달 후 한진상과 한진자의 결혼식장, 이 구역에서 유명한 한진자와 IT 벤처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한진상의 결혼식. 역시나 식장은 호화롭고 하객들로 북적북적했다. 하지만 한진상과 한진자의 표정은 여기가 결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두웠다. 나는 한진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전 IT 벤처기업 임원 한진상 씨와 전 IT 벤처기업 임원 부인 한진자 씨의 결혼을 축하드려요. 라고 비웃어줬더니 한진자는 비싸 보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 멱살을 잡으려고 했고 나는 방어했다. 네가 사장인 줄 내가 알았냐고. 대주주인 줄 알았냐고. 네가 속인 거니까 위자료 되나? 속이다니. 배신하고 불륜한 사람이 누구더라? 혼자 착각한 것까지 나더러 어쩌라고. 자업자득이지. 고작 최고 있다 이거 잘난 척을 해. 한진자는 다시 내 멱살을 잡으려고 발광하다가 치맛자락을 밟고 벌러덩 넘어졌다. 한진자가 엉거주춤 일어서자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식장에 와 있는 하객 대부분이 한진상과 한진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희야 부탁이야. 나 다시 임원시켜줘. 나 진짜 열일할게. 한진상은 넘어져 있던 한진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 부탁이야. 니네 회사만큼 나한테 연봉 많이 주는 회사 아무데도 없어. 그래 너 때문에 임원에서 잘린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복직시키면 되잖아. 너 빠지고 조용히 있어. 깍깍 듣기 싫어 죽겠어. 동물원에서 나왔냐? 남편 위해서 열나 변호 중인데 뭐. 결혼식장에서 꼴사납게 난타전을 벌이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겨우 3일 후 한진상과 한진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한진자는 결혼식장에서 소리쳤던 것처럼 나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작정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불가능이라고 즉답했다고. 결과적으로 망신살만 뻗쳤고 한진자와 한진상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나 역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진상 한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각각 3천만 원씩 청구하기로. 집은 원래부터 4명이었기 때문에 한진상은 집도 절도 없었다. 그리고 직장도 잃었으니 한진자와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양쪽 집안 모두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질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고이야 미안해. 내가 옛날에 너 가난하다고 놀리고 칙칙하다고 놀려서 미안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불륜하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찌질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가난을 괴롭힘 대상으로 삼더니 지금은 진짜 네가 최고로 가난하지? 그리고 두 사람 다 너무 어둡고 칙칙해. 그런 타입이 왕따 당한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웃어. 환하게 웃어. 두 사람의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을 보면서 속이 확 풀린 나는 왕따 가해자들이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삐뚤어지는지 알 것도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줄곧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건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였다. 신혼 때만 해도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대체 너는 애를 언제 낳을 거니?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게 여자가 할 일이지. 넌 왜 여태 소식이 없어?'
남들 다 하는 일을 넌 왜 못하냐 이 말이야. 라고 나만 보면 아니 나한테만 역정을 냈다. 나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원인을 알고 싶었고 불임 치료를 받자고 남편한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걸 꼭 병원에 가야 하냐? 원인은 당연히 너한테 있지. 그리고 나랑 너랑 손잡고 그런 데를 드나들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라면서 불임 치료에 1도 협조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의 외면과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집착적인 손주 타령은 나를 정신적으로 핍박했다. 나는 이미 나이가 35살이나 됐고 임신이 어려워지는 연령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구박이 점점 더 심해졌다. 기가 막혀서 진짜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서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라고. 저걸 뭐에다 써? 주변을 좀 봐. 다들 순풍순풍 애만 잘만 낳는데 재수 없을라니까. 이러다 집안테 끊어지게 생겼어. 차라리 이혼을 해, 이혼을.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이 심장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방에서 혼자 오는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남편은 정확한 불임 원인을 검사할 생각이 없고 매달 생리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신세라니. 그런 와중에 남편의 불륜이 발각됐다. 상대는 남편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아직 한창 젊은 20대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자기 입으로 그 사실을 나한테 직접 말했다. 여자 나이 35살이면 할머니랑 뭐가 달라? 내 애인은 나랑 호텔 몇 번 갔다 오니까 바로 임신했어. 내가 그랬지? 불임 원인은 너한테 있다고. 내 말이 맞잖아. 넌 이제 아웃이야.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임신이란 말에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나더러 당장 사인하라고 아우성을 쳤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들이 딴 여자를 만난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척척 애만 낳았어도 제가 나가서 딴 여자한테 지 자식을 만들었겠냐고. 내 말은 너도 양심이 있으면 위자료 달라는 말은 못할 거다. 알아들었으면 여기 사인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나랑은 부부로 몇 년을 살아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불륜 여아는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는 불임인 여자야 라고 가슴에 주운 글씨를 새기는 느낌이었다. 그 중압감에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나는 쓸모없는 여자다.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다. 라는 생각만 끊임없이 맴돌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맨몸으로 시댁에서 나와 있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허무한 생각뿐이었고 살아야 할 의미조차 알 수 없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친구가 나를 구원해줬다. 친구는 자기 아파트에 나를 데리고 갔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지금이라도 헤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축하 파티라도 하자고 했다. 얼마 동안은 빈 껍데기처럼 지내다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친구 신세만 지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찾아서 내 앞가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드디어 일자리도 구하고 신세를 지고 있던 친구 집에서 나와 이사도 하고 새 출발 준비를 끝냈을 무렵 친구가 나한테 어떤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 남자는 친구 오빠의 친구인데 사람이 정말 좋다면서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다. 처음엔 남자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직 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그 남자는 나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을 했다. 마음으로는 기뻤지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럼 우리 둘이서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냐는 그의 말에 재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몇 년 후 나는 재혼에 만족했고 행복했다. 그러다 우연히 전 남편을 공원에서 만났는데 헉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나와는 다르게 전 남편은 나를 보더니 실실 웃으면서 다가왔고 시선은 내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에 꽂혀 있었다. 너 아직도 그 반지 끼고 있냐? 멍청한 거냐 순종판 거냐? 뭐래? 이 반지는 우리 남편한테 받은 거거든? 뭐? 남편? 나도 재혼했어. 아이도 있고. 그때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으러 갔던 남편이 유모차를 밀면서 나한테 왔다. 전 남편은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네가 왜 애가 있어? 넌 불임이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 말이 돼? 나도 그런 줄 알았었다. 나는 불임증이고 아이는 낳을 수 없다고. 재혼 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피임 도구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쓰지 않았는데 결혼 초기에 임신이 된 걸 알았다. 임신인가? 라는 의심을 한 건 생리가 오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그걸로는 임신 근거가 부족했고 검사약을 사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남편과 둘이서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한 결과 임신이 확실했다.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의사한테 사정을 말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내 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나만 원한다면 둘째도 셋째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나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전 남편과 사이에서는 임신이 안 된 게 전부 내 탓이라고 자책했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아이를 잘 만났는데 왜 나만 못 낳는 걸까? 라며 비관했었다.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는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이며 재혼도 임신도 모두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현재 내 모습을 인정하기 힘들었는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너는 애를 못 낳는 여잔데 왜... 글쎄, 그건 나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나하고 그쪽하고 소위 말하는 궁합이 안 맞았거나 사실은 그쪽한테 문제가 있었다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재혼한 와이프가 낳은 아이가 진짜 그쪽 아이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겠다. 내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전 남편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과거 내가 당했던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아주 조금은 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내 걱정을 하면서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현재가 너무 행복해서 전 남편 따위는 방금 전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 까맣게 잊고 살았었다. 괜찮지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 남자가 뭐라고 떠들던 지나가는 개가 지저라지. 그러자 남편도 안심한 것 같았다. 전 남편에 관한 건 결혼 전에 이미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놈을 다시 만났으니 내가 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전 남편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발각됐다. 지인의 지인을 통해 듣게 됐고 정말 놀랐다. 전 남편은 나를 만난 후 자기도 뭔가가 걸렸는지 불륜녀한테는 비밀로 하고 DNA 검사를 받았다는데 검사 결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후 끝내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불임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했다는데 명백하게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나? 지금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초상집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 여태 다른 남자애를 탕란했던 꼴이 됐으니 뻔하지. 그렇게 나한테 애 못 낳는다고 욕을 하다가 자기 손주가 생겼다고 방방 뛰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그 아이가 생판 모르는 다른 남자아이였다는 걸 알고 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전 남편 역시 칼로 무 자르듯 원인은 나라고 딱 잘라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원인이었고 죽을 때까지 아이는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하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던 먼지만큼도 관심이 없지만 그때 내가 겪었던 아픔을 앞으로 그들도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느끼면서 깨닫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한미희. 결혼할 사이인 남친과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 정진수와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고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남친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육아를 방치했고 3남매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 여동생 진이와 남동생 은수를 열심히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의 책임감과 다정함에 호감을 갖게 됐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얘기가 중대 사안이 되자 남친은 가정 문제를 다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불륜 가출, 남자가 떠나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 폐륜 모친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늘 받아줬다고 한다. 하지만 무책임한 엄마 때문에 고통받았던 남친과 두 동생들은 모두 자기들 친엄마를 싫어했다. 남편이 대학생이 됐을 무렵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자 남자 편력도 끝이 났는지 계속 집에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엄마인 척하는 게 보기 역겹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댁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걸 계속 미뤄왔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 날짜를 정해야 하는 시기도 됐고 해서 결심하고 시댁에 가게 됐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결혼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결혼을 결사반대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난 네가 이런 애랑 결혼하는 거 절대 허락 못한다. 무슨 자격으로요? 네가 어디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 그 이름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마. 하필이면 내 옛날 애인 정부인하고 이름이 한자까지 똑같잖아. 기분 나빠. 절대 허락 못해. 불륜 상대의 부인이 나하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쌍심지를 켜고 결혼을 반대하다니 너무 황당해서 나도 남친도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네 엄마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잖니. 네가 포기해라. 당장 헤어져. 내 말 알아들었지? 시어머니는 남친과 어린 남친 동생들이 엄마 없이 지내는 걸 딱하게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시아버지가 늦는 날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이고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졌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하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시하자고 남친이 먼저 말했고 우리는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 후 첫 인사를 드리러 다시 시댁으로 향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누이와 시동생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과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누가 반긴다고 여길 와? 헤어지란 말 못 들었어? 우린 이미 결혼식 올렸어요. 뭐야, 기어이? 그런다고 내가 며느리로 인정할 것 같아? 지난번에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나왔지만 이번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절연할 각오로 왔다고 하길래 나도 더는 물러설 필요 없이 할 말은 하기로 했다. 좋아요. 저도 진수씨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피차 일반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 책임져라, 생활비를 보태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실 거고 저희야 너무 좋죠. 그럼 서로 같은 생각이니까 깔끔하게 손절하는 걸로 법적으로도요. 라면서 신난 얼굴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 화를 냈다. 하지만 우리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시어머니는 불륜이 일상이었다 보니 불륜난 부인들한테 위자료를 청구받는 게 다반사였고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대신 변제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퇴직금 일부와 연금 일부를 앞당겨서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변제를 했기 때문에 노후는 절망적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취미는 도박.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식이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남편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냈다. 나도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아버지로 인정 못해. 평생 이런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도 없었죠? 남편의 말이 끝나자 그때까지 듣고 있던 시누이와 시동생도 한마디씩 했다. 나도 두 사람하고 손절할 생각이에요. 이야 동문. 나는 예전부터 두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과 오빠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한 대 맞은 얼굴을 하고 있는 동안 모든 절차를 끝마치기로 했다. 예전부터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자 바로 집으로 와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 이름을 이용해서 맺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서, 남편이 우리 부모님 양자가 되는 수속, 시누이 시동생을 시부모님 호적에 제외시킨 후 우리 부부의 양자로 맞이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둥대면서 변호사를 저지했다. 잠깐 기다려. 진수하고 은수는 그렇게 해. 근데 진이는 안 돼. 헐, 왜?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시죠. 그야 내 노후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잘 안 됐고 꺼림칙했던 나는 시누이한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다.
진이야, 어머님 말이 무슨 뜻인지 넌 알겠어? 글쎄, 나도 이게 상관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몰래 내 사진을 찍어서 대판 싸운 적은 있어. 그 말을 들은 후 남편은 시어머니 핸드폰을 압수해서 사진을 체크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면서 핸드폰을 다시 뺏으려 했고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방어했다. 이게 다 뭐야? 기겁하는 남편. 동시에 시누이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도찰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더는 변명도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했는지 갓 성인이 된 시누이를 돈을 받고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면서 폐륜 부모란 걸 인정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우리는 둘째고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니들 똘똘 뭉쳐서 엄마를 이렇게 공격해야겠어? 엄마도 다 나쁜 뜻은 아니야. 맞지 여보? 당연하죠. 그게 뭐가 나쁘다고 이래? 어이 삭실 개빡친다. 두 사람 잘 들어. 다신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명심해. 시끄럽고 당장 내 핸드폰 돌려내. 기다려. 영상 다 지우고 나서 돌려줄게. 그건 내가 찍었으니까 내 거야. 네가 그걸 왜 지워? 데이터 전부 삭제했으니까 꿈깨. 그 뒤 우리는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시부모와 절연하고 다 같이 우리 친정에서 모여서 살게 됐다. 시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살기로 했고 시누이는 20살 성인이 됐지만 부모님이 여자애를 혼자 살게 하는 게 불안하다고 걱정하셔서 결국 다 같이 모여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로 했다. 시부모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식들이 떠나자 생활이 어려워졌다. 전에는 시동생 알바비, 갓 취직한 시누이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는데 수입원이 뚝 끊기자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우리 모두에게 끈질기게 전화를 해왔고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린 이미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고 도울 생각도 없다고 매번 똑같이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칠 줄 모르고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단체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다. 그 뒤로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어졌다. 시부모들은 결국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나서 부부가 나란히 홈리스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시아버지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무조건 감싸지 않으리라 다짐했다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몇 년 후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데리고 강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시부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언제 쓰러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강물로 몸을 닦으면서 두 사람은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홈리스가 된 뒤로는 사이가 안 좋은 게 분명했다. 나는 당연히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못 본 척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본 일을 말하자 자업자득이지 뭐 하면서 웃었다. 시부모님과 계속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했던 게 잘한 일이었단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내 이름은 주부이. 사무직원으로 4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곧 결혼과 함께 퇴사할 예정이다. 약혼자인 한진수와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고 사회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귀는 사이가 됐다. 입사 2년차가 됐을 무렵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고 수입도 안정이 됐으니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받았다. 그 타이밍에 진수가 정금 발령을 받게 됐고 고민 끝에 사표를 내고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동창이었고 그래서 서로 공통된 친구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모임을 갖는 게 큰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정근을 가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많이 서운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더 자주 모여서 서운함을 달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다 같이 주점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왕진상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긴 한데 오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걔가 우리 자리에 와서 앉았다.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다는 걸 알았고 온 김에 같이 마시기로 했는데 솔직히 나는 예전부터 왕진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날은 기분이 별로였다. 왕진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었는데 특히 먹는 자리에서 식탐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제 어른인데 그런 성격도 설마 고쳤겠지? 하고 기대했었지만 왕진상은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주문한 요리가 나오자 다른 사람들은 먹거나 말거나 닥치는 대로 혼자 다 먹어치우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이 닭튀김 짱 맛있다. 왕진상, 다른 사람 먹을 건 남겨둬야지. 니들도 빨리 먹어. 나 막 퇴근하고 와서 엄청 배고파.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우적우적 먹어대는 걸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 왕진수한테 연락을 했던 연희가 미안하다는 눈빛을 우리한테 보냈다. 너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야. 남자 생각도 좀 해. 난 먹을 테니까 니들도 알아서 마시고 놀아.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나도 갈래. 화장실에 가면서 진수하고 왕진상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가기로 결론을 지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었는데 즐겁기는커녕 짜증만 나서 기분이 완전 별로였다. 며칠 후 연희한테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절대 왕진상은 안 부를 테니까 주말에 다시 모이자고 했다. 그리고 주말 왕진상 없이 원래 멤버들만 모였는데 다들 모인 자리에서 나는 고민거리를 친구들한테 털어놨다. 요즘 우리 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하나도 없어.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 내 착각이면 좋겠는데. 헉! 소름! 그것도 그렇고 현관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찜찜하다. 그러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한번 말이나 해보는 건 어때? 당분간은 내가 부인네 집에 가서 지낼 테니까 다들 너무 걱정 마. 고마워. 아 참, 지난번엔 미안. 내가 쓸데없이 왕진상을 불러서 대참사가 일어났잖아. 네가 뭘 미안해. 왕진상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어쨌는데? 왕진상? 왕진상 너 여기 어떻게 알았어? 그게 뭐가 중요해. 니들 맛있는 거 먹고 있었구나. 나도 같이 먹자. 이번엔 정말 아무도 안 불렀는데 모임 장소에 나타난 왕진상은 빈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면서 지저분하게 음식을 입에 쑤셔 넣는 걸 보고 있자니 입맛도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땅까지 꺼졌다. 그 뒤로도 우리는 절대 왕진상 모르게 모이기로 하고 몇 번이나 모임을 잡았는데 불가사의하게도 왕진상은 어김없이 모임에 나타났다. 우린 아무도 연락을 안 했는데 말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우리는 모이는 것 자체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진수와 얘기를 하다가 진수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난 요즘 모임 가고 싶지도 않아. 또 나왕이잖아. 또 나타났다 왕진상.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새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정근 가기 전에 우리가 친구들도 못 만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말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뾰족한 수가 없잖아. 좋은 생각 났어. 진수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왕진상이 주문한 음식을 우리가 먼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자고 했다. 라인 단톡방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주말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모임 시간이 되자 또 나왕. 역시 또 나타난 왕진상은 우리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니들 아직 안 시켰어? 그럼 할 수 없이 주문은 내가 하죠. 그러더니 왕진상은 메뉴판을 보면서 대량으로 주문을 시작했다.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오자마자 우리는 왕진상이 젓가락도 들기 전에 일제히 음식을 접수했다. 야! 니들은 매너도 없냐? 내가 주문했잖아. 왜 니들이 먼저 먹어? 아무나 먹으면 어때? 또 나왔네. 잘 먹겠습니다. 나 하나도 못 먹었어. 니들 진짜 이럴래? 왕진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열을 냈다. 주문한 음식을 다 같이 깨끗하게 먹은 후 일제히 왕진상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다. 네가 매번 우리한테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기분 더럽지? 우리 기분이 어땠을지 이제 좀 알겠어? 앞으로 우리 모임에 네가 또 불쑥 나타나도 음식은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넌 손도 못 대게 할 거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GPS 추적한 보람도 없잖아. 힘들게 깔았는데 씨. GPS 추적이라니? 너 다른 대로 말해. 그냥 말이 그렇다고.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듯한 왕진상을 향해 다 같이 맹공세를 퍼부었고 내 핸드폰 GPS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 연희 연락을 받고 모임에 왔을 때 내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내 핸드폰 잠금 장치가 풀려있는 걸 보고는 앱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알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거였다. 술 모임 이외에도
왕진상이 내 현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고 혹시 몰라서 왕진상 핸드폰을 압수해서 최근 이동 장소 이력을 검색했더니 핸드폰에 우리 집 주소가 찍혀 있었다. 너 부인의 집엔 뭐하러 갔어? 그냥 그 앞에만 지나쳐만 갔어. 여긴 너네 집 가는 길도 아니고 매일 찍혀 있잖아. 똑바로 말 안 해? 부인의 집에 왜 갔냐고? 이거 스토커 아니야? 그럼 범죄지.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로 가자. 뭐? 경찰? 알았어, 말할게. 드디어 입을 연 왕진상은 우리 집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훔친 거며 우리 집 현관문에 소형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실토했다. 순간 공포감을 느꼈지만 먼저 흥분한 진수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척하다가 경찰서로 얼른 들어갔다. 경찰이 와서 조사한 결과 왕진상이 말했던 대로 도청기가 발견됐다. 아파트 CCTV에는 우편물을 훔쳐가는 왕진상 영상이. 물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동기에 대해서 묻자 고딩 때부터 나를 짝사랑했었는데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도 받고 화도 나서 화풀이 삼아 그랬다는 대답을. 그 사실을 알게 된 진수는 나보다 더 화를 냈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왕진상은 스토커 행위로 체포됐다. 그러고 나서야 친구들과 정근 가기 전까지 마음 놓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혼인 신고를 한 후 스몰 웨딩 파티를 열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는 이사를 했다. 왕진상은 스토커 제목으로 체포된 후 직장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자기 주변 동창들한테 이 일이 전부 다 알려지면서 모두의 외면 속에 고립된 채 살게 됐다. 그 결과 생활 수준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가 됐다고. 그러다 결국 동창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취를 감췄고 그 후로는 아무도 왕진상의 행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음식만 보면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것도 꼴보기 싫었지만 나를 타겟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를 줄이야. 큰 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진수 덕분에 진실을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서 정말 다행이었다. 진짜 10년 감수했다. 위기를 통해 진수의 진면모를 다시 발견했고 더 깊어진 믿음과 신뢰 속에서 우리 부부는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내와 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다.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보자마자 책 타고 혀를 차거나 엄마, 아빠 벌써 들어왔어. 라는 말을 들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늦을 줄 알고 당신 밥은 안 해놨는데? 찬밥이라도 먹을래? 뭐? 나 늦을 때는 항상 늦는다고 미리 연락하잖아. 글쎄, 난 기억이 안 나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어떡해. 이건 나더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고 이유 없이 나를 천대하는 아내와 딸아이에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자진해서 출장도 다녔다. 내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던 아내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더러운 물건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일정보다 일찍 집에 오게 됐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와 딸아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즐거운 모습으로 외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마치 가족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그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동안 아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납득이 갔다. 일단은 집으로 향했고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늦은 시간까지 아내와 딸아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집에 왔고 둘은 여흥이 아직 남았는지 오늘 너무 재밌었어. 엄마 다음엔 어디 갈 거야? 라며 들뜬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며 거실로 들어오다 내가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깜짝이야! 집에 있었어? 좀 전까진 기분 좋았는데 아빠 보니까 기분이 싹 가셨어.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어? 같이 있던 그 남자는 누구고? 설마 불륜 관계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맞아. 그 사람은 당신하고는 달라. 돈 많은 사장님에 젊고 잘생기고 맞아. 아빠랑 완전 딴판이야. 라고 딸까지 거들었다. 아내의 배신만으로도 충격이 큰 마당에 딸까지 한편이 돼서 나를 비웃다니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나한테 어차피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었고 당신한테 들켰지만 상관없어. 나도 이혼 찬성이야. 진상이 아저씨는 부자라서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주고 선물도 엄청 많이 사줘.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꿋꿋하게 견뎌냈고 남들 기피하는 출장도 솔선해서 다녀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아내는 짐 싸놓을 테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때 나는 이 집을 계약할 때 서류에 사인할 시간도 없이 바빠서 아내 명의로 사인하게 했던 걸 저주했다. 아내와 딸은 내가 있는 앞에서 이제 아예 대놓고 진상인가 뭔가 하는 놈하고 다음에 어디에 갈지 나랑 빨리 이혼하고 왕진상이란 놈과 재혼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더러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꼭 내라고 요구했다. 겨우 이런 정도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했었나. 삶이 허무하단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네줬다. 그러자 두 사람은 좋다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짐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집에서 나왔다. 빈손으로 나온 건 이렇게 살아서 무얼하나 아무 의미 없다. 다 부질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무작정 산으로 향했다. 중간에 차를 버리고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 좌우 방향 감각도 없었다. 걸을 힘이 남아있으면 걷고 걸을 힘마저 없어지면 세상과 하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괜찮으세요? 라고 누가 말을 걸어왔다.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산나물을 캐러 산에 들어왔고 내가 쓰러져 있자 산에서 조난을 당한 줄 알고 말을 걸어온 거였다. 생판 남도 이렇게 친절한데. 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다 털어놨다. 산에서 죽을 생각이었단 말도 이젠 돌아갈 집도 없다는 말까지 모두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자기들을 따라오라면서 같이 산에서 내려왔고 나를 어떤 아파트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자기소개와 함께 이 집은 자기 오빠 집인데 오빠는 거의 집에 안 온다면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길 바라면서 생판 처음 보는 나한테 도움을 주기로 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근처 슈퍼에 가서 장을 봐왔고 손수 밥까지 지어서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인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딸아이 이름은 다희.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인정씨는 다음날 아침 다시 나를 보러 와줬다.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말이다. 나는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몰랐지만 지갑도 두고 왔고 통장도 돈도 전부 두고 나온 처지라 보답도 못하고 받기만 했다. 그날 이후로 인정씨와 다희는 매일같이 나한테 들렀고 두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다. 그러는 사이 절망뿐이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인정씨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하자 자기 오빠 회사에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정씨 오빠 되는 분이 나를 보러 일부러 아파트까지 오셨는데 명함을 보고 진심으로 놀랐다. 명함에 쓰여있는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이었고 오빠분은 자그마치 사장님이었다. 오빠분은 내 얘기를 차분하게 다 들어주셨고 다시 열심히 살아볼 마음이 있다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겠냐며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사주셨다.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자 출세해서 갚으라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나는 생명의 은인인 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 결심을 했고 열심히 일했다. 회사 사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일도 즐겁고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 또 인정씨는 여전히 우렁각시처럼 자주 아파트에 들러서 나를 챙겨줬는데 어느 날 다희가 진수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하지? 훅 들어와서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좋아해. 그럼 다희 아빠해. 어? 괜찮아. 엄마도 진수 아저씨 좋아하니까. 다희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내친 김에 즉석에서 고백을 했고 인정씨도 고백을 받아줬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축하해 주셨고 우리는 반년 후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도 함께 넷이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고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전처와 딸아이 그리고 왕진상이란 남자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나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오랜만이네 누군가 했더니 모질이 전 남편이었네. 헐, 우린 지금 백화점 쇼핑 중이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감이 팍 온다. 듣던 대로네. 왜 버림받았는지 알만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나를 무시했고 이젠 왕진상까지 합세해서 나를 바보 취급했다. 전처는 내가 사표를 낸 걸 아는 것 같았고 어디서 뭐 하면서 먹고 사냐면서 설마 홈리스로 전락한 건 아니지? 하면서 깔깔 웃길래 명함을 보여줬더니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런 대기업에 들어갔어? 어디 산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릴 줄 알았더니? 나 재혼해서 와이프 오빠 회사에서 일해. 와이프 오빠 회사? 왕진상이 깜놀한 타이밍에 화장실에 갔던 형님과 인정씨, 다이가 돌아왔다. 알고 보니 왕진상 회사는 형님 회사의 하청업체였고 형님은 방금 전에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나는 인간성이 결여된 회사와는 거래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앞으로 재계약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왕진상은 사색이 됐고 인정씨와 다이는 그만 가요. 이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라면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세 사람은 입을 꼭 다물고 압도된 표정으로 그저 우리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형님 회사에 사원을 걸고 있었던 왕진상 회사는 도산했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고 들었다. 그러자 출근길에 전처와 딸아이가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여보?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도와줄 거지? 라면서 매달렸고 그건 예전 얘기고 두 사람이 나를 버렸잖아. 지금 내 딸은 다이 하나뿐이야. 라고 이번에는 내가 단호하게 두 사람을 거절했다. 나를 버렸던 두 가족은 과거의 가족일 뿐 아무 미련도 없었다. 현재 내 가족은 내 목숨을 살려준 세 사람과 아내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새 생명뿐이다. 앞으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1도 관심 없다.